안녕하세요. 자바제조카 챕터 2 JVM 이야기로 이번 설명 진행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요. 자바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알아야 할 개념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챕터가 되겠고요. 뒤에 세부적인 내용들 맛보기인데 맛보기도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바는 개발자가 플랫폼을 저수준에서 다 알 필요가 없도록 설계한 거죠. 그래서 성능에 대한 문제가 있어도 어, 코드를 쉽게 짜기 위해 제작된 상업적인 목적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성능에 대한 부분은 좀 등한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능에 관심이 있는 개발자라면 기본적인 JVM의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JVM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고 성능 이슈를 탐구할 때 필요한 이론적 배경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JVM에 대해 배워야겠죠? 이제부터 그냥 자바 가상 머신이라고 말을 할게요. 자바 가상 머신은 스택 기반의 해석 머신입니다. 레지스터는 없지만 일부 결과를 실행 스택에 보관한다. 스택의 매니 값을 가져와 계산한다. 레지스터는 중간에 값을 빠르게 조회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그러한 거죠. 레지스터 없지만 JVM에서는 어떠한 플랫폼에서도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상의 실행 스택에 해당 데이터들을 보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자바 가상 머신 인터프리터가 뭘까요? 해석기겠죠? 자, 인터프리터를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평가 스택을 이용해 중간 값들을 담아두고 가장 마지막에 실행된 명령어와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옵코드를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하는 while 루프 안의 스위치문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 평가 스택은 뭘까요? 제가 이전에 인터프리터를 파이썬을 통해 구현해보고 했던 적이 있었고 그게 GitHub에 아직 다 완성 안 된 채 올라와 있는데 평가 스택 그러니까 소스 코드에서 어떠한 구문들이 어떠한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 키워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런 걸 평가하는 게 평가 스테이고요.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소스 코드들을 그 평가 스택에 맞게 구분해두고 스택에 넣는 것도 거기에 있는 순서에 맞게 넣어줘요. 예를 들어 중괄호는 뭐 어느 중괄호냐, 뭐 여는 중괄호냐, 다는 중괄호냐에 따라 스택에 어느 순서로 들어가야 될지가 구분이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오코드를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는 while 루프 안의 스위치문. 그러니까 while 루프는 계속 돌아가겠죠. 소스 코드가 끝날 때까지. 그 소스 코드가 그 평가 스택이 끝날 때까지. 평가 스택이 빌 때까지 계속 while 루프를 돌면서 그 while 루프를 돌면서 나오는 그 오코드를 스위치에 따라 그러니까 뭐 분기를 하는 거죠. if 문이 나왔으면 이렇게 처리할 거고 프린트 문이 나왔으면 이렇게 처리할 거다. 라고 스위치 문을 사용해서 하는 게 자바 가상 머신 인터프리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바 가상 머신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생성한 자바 소스 코드를 실행을 할 수 있게 될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자바 애플리케이션 실행.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메인 함수의 런타임, 그러니까 실행을 누르게 되면 자, 가상 머신 프로세스가 구동됩니다. 가상 머신 프로세스 자바 바이너리가 구동이 되고 그 다음 자바 가상 환경이 구성됩니다. 가상 환경이 구성되고 스택 머신이 초기화돼요. 여기 사용되는 스택 머신이 초기화됩니다. 그 다음 실제로 유저가 작성한 클래스 파일이 실행이 되게 돼요. 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애플리케이션의 진입점은 자바의 메인 메소드이다. 애플리케이션 진입점은 자바의 메인 메소드. 자, 제어권을 이 클래스로 넘기려면
가상 머신이 실행이 시작되기 전에 이 클래스를 로드해야 돼요. 자, 이게 클래스 파일이 실행이잖아요. 그러면 이 클래스를 로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로드를 해야 될 때 어떠한 원리가 사용돼야 되는데 그게 자바 클래스 로딩 메커니즘이 그거예요. 관여를 하게 돼요. 자, 자바 프로세스가 새로 초기화되면 이 프로그램이 CPU를 통해 족제가 되면 프로세스로 초기화되면 사슬처럼 줄지어 연결된 클래스 로더가 차례차례 작동한다고 합니다. 이거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라고 정했으면 거기서 이제 어떠한 게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뭐가 실행되고 이런 게 사슬처럼 줄지어서 연결돼 있잖아요. 뭐 저희가 컴퓨터를 킬 때도 OS에 있는 가장 부트스트랩, 그러니까 이미 초기화에 관련된 그러한 프로그램이 먼저 실행되는 것처럼 자바 가상 머신도 자바 클래스 파일을 실행시킬 때 이렇게 순서대로 가장 추상화되어 있고 가장 초기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클래스 로드를 합니다. 자, 어디였죠? 너무 길어가지고. 네, 여기 했고 가장 먼저 부트스트랩 클래스에서 자바 런타임 코어 클래스, 어, 런타임 하는데 필요한 필수 클래스들, 이게 핵심 클래스들을 로드하게 되죠. 이 코어 클래스는 나머지 시스템에 필요한 클래스를 로드할 수 있게 만드는 최소한의 필수 클래스만 로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필수 클래스만 먼저 로드를 시킵니다. 뭐 예를 들어 나오는 설명에 오브젝트, 뭐 모든 객체의 부모죠. 오브젝트, 뭐 클래스, 여기 사용하는 클래스 로더. 클래스 로더는 런타임과 타입 체계 내부에 있는 하나의 객체에 불과합니다. 클래스 로더도 하나의 객체예요. 그러니까 클래스 초기 세트를 존재하게 할 방법이 필요하죠. 이것도 하나의 객체니까. 그 다음 확장 클래스 로더가 생깁니다. 이제 기본적인 클래스 로더가 적재됐으니까 그 다음 확장 클래스 로더가 생기는 거예요. 부트스트랩 클래스 로더를 자기 부모로 설정하고 필요할 때 클래스 로딩 작업을 부모에게 넘깁니다. 자, 널리 쓰이지는 않지만 확장 클래스 로더를 이용하면 특정한 OS나 플랫폼에 네이티브 코드를 제공하고 기본 환경을 이거 뭐라 썼지? 기본 환경을 오버라이드 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어디 보자. 기본 환경이네요. 확장 클래스 오드 중에 이제 성능을 위해 네이티브 코드, 그러니까 이게 운영체제나 플랫폼에 적합한 형태, 그러니까 어 거기서 OS에서 이제 자기의 운영체제를 이제 할 때 실행되는 얘만의 인터프리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맞춘 소스 코드를 네이티브 코드라고 하는데 그러한 코드에 맞게 제공하게 되면 성능에 좀 더 유리한 점이 있겠죠. 그러한 코드를 제공할 수 있고 기반경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확장 클래스 로더가 생긴 다음에 끝으로 애플리케이션 클래스 로더가 생성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여기서 나왔죠. 저희가 진짜 실행하는 소스 코드, 지정된 클래스 패스에 위치한 유저가 만든 클래스를 로드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바 가상 머신이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로드를 해서 실행되게 돼요. 자바는 프로그램 실행 중 처음 보는 새 클래스를 디펜던시에 로드하게 됩니다. 클래스를 찾지 못한 클래스 로더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부모 클래스 로더에게 룩업을 넘깁니다. 이 룩업, 그러니까 어떻게 탐색을 넘겨요. 부모도 거슬러 올라가다가 부트스트랩에서도 이걸 찾지 못한다면 예외를 발생시키게 돼요. 클래스나 파운드, 익셉션 예외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런타임 때 이제 오류가 발생하겠죠. 이걸 다 찾아보니까. 그 다음, 바이트 코드 실행. 이건 뭘까요? 저희가 개발자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바이트 코드로 넘겨야
이게 자바 가상 머신에서 실행이 되겠죠. 자바 가상 머신에서 실행이 되도록 맞춘 코드를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데요. 자바 소스 코드는 실행되기까지 꽤 많은 변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단 자바 컴파일러. 자바 컴파일러가 자바C를 이용해 컴파일하는 것을 첫 번째 단계로 하는데요. 보통 전체 빌드 프로세스의 한 부분으로 생기게 됩니다. 자, 자바C는 자바 소스 코드, 방금 말한 소스 코드를 바이트 코드, 자바 가상 머신이 실행시키는 그러한 환경이죠.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코드로 바꾸는 클래스 파일로 바꾸게 됩니다. .java 파일에서 바이트 코드로 가득 찬 .클래스 파일로 바꾸는 거죠. 자바C는 컴파일하는 동안 최적화는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석된 바이트 코드를 쉽게 해독할 수 있습니다. 자바 P와 같은 표준 어셈블리어 툴, 표준 역 어셈블리, 역 어셈블리를 사용하면 어셈블리 언어를 이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언어로 바꾸게 되겠죠. 그러한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아주 해석을 하는데 쉬운 코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바이트 코드는 특정 컴퓨터 아키텍처에 특정되지 않은 중간 표현형이다. 이것도 자바 가상 머신의 철학에 좀 맞는 거죠. 어떠한 플랫폼의 정석적인 뭐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특정 컴퓨터 아키텍처에 특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컴퓨터 아키텍처의 지배를 받지 않으므로 이직성이 좋아 컴파일된 소프트웨어는 자바 가상 머신 지원 플랫폼 어디서건 실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바를 실행시키기 전에 JRE, 뭐 자바 런타임 환경, 뭐 이런 거를 설치를 하잖아요. 뭐 자바 파일 막 이렇게 설치하면은 이게 운영체제에 종속된 건 아니잖아요. 어디서든 뭐 리눅스든 뭐 맥 OS를 쓰든 윈도우를 쓰든 그 자바를 깔면은 그 지원하는 플랫폼 어디서건 실행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자바의 장점이겠죠. 컴파일러가 생성한 클래스 파일은 잘 정의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컴파일러가 해석을 했던 그 클래스 파일, 바이트 코드가 가득 찬 그 클래스 파일은 잘 정의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잘 정의된 구조가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공부를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한번 알아봅시다. 자바 가상 머신은 클래스를 로드할 때, 적재시킬 때 올바른 형식을 준수하고 있는지 빠짐없이 검사한다. 이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게 컴파일이라는 거고, 이게 컴파일이라는 과정이겠죠. 자,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모든 클래스 파일. 자, 해봅시다. 클래스 파일은 16진수 4바이트죠. 매직 넘버예요, 이게. 이 매직 넘버가 이 파일이 클래스 파일임을 나타냅니다. 컴퓨터가 해석할 때 모든 것은 0과 1의 이진수로 되어 있죠. 이걸 좀 더 추상화한 게 16진수인데 그걸 4바이트 앞에서만 읽으면 이 키워드가 나오게 되고 이 키워드를 통해 클래스 파일, 바이트 코드가 나열되어 있는 그러한 파일이구나 라는 걸 이제 컴퓨터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4바이트는 그 다음에 나오는 4바이트는 클래스 파일을 컴파일할 때 꼭 필요한 메이저, 마이너 버전 숫자예요. 자, 클래스를 실행하는 대상 자바 가상 머신이 컴파일한 자바 가상 머신의 버전보다 낮으면 안 되겠죠. 이게 실행하는 자바 가상 머신이 해석했던 자바 가상 머신보다 버전이 낮게 되면 해석할 때 썼던 뭐 신규 기능들을 이전 자바 가상 머신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게 호환되지 않으면 런타임 때 unsupported 클래스 버전 에러 예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그 다음 4바이트 다음에 상수풀이 존재하는데요. 상수풀은 코드 곳곳에 등장하는 상수값, 예를 들어서 클래스명, 인터페이스명, 필드명이 있다고 합니다. 자바 가상 머신은 클래스를 실행할 때 런타임에 배치된 메모리 대신 메모리에서 직접 탐색하는 건 조회하는 성능이 낮겠죠. 그리고 그래서 뭐 컴퓨터 이론, 뭐 컴퓨터 아키텍처를 저희가 전공해서 공부할 때도 가상 테이블 이용해서 뭐 직접 뭐 하드디스크에 접근하기보다는 이 가상 테이블을 통해서 더 쉽게 조회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방식을 자바 가상 머신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상수풀이고요. 자, 이 상수풀 테이블을 보고 필요한 값을 창조한다. 저희가 공부했던 가상 테이블의 이랑 비슷하죠. 액세스 플래그, 클래스에 필요한 수정자를 결정한다. 이것도 액세스,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저희가 객체를 만들 때 메서드에서도 퍼블릭인지 뭐 바이너리인지 이런 거를 다 적잖아요. 키워드로.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또 이 클래스가 인터페이스인지 추상 클래스인지도 이 액세스 플래그에서도 표시를 하고요. 플래그의 그 부분에는 이제 합성 클래스인지 애노테이션 타입인지 이념 인자인지도 각각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은 디스 클래스, 슈퍼 클래스, 인터페이스 엔트리 계층 구조에 대한 그러한 키워드죠. 클래스에 포함된 타입 계층을 나타내게 됩니다. 각각 상수풀을 가리키는 인덱스로 표시를 하게 돼요. 여기서도 상수풀이 나오죠. 그 가상 테이블을 내 있는 거기를 가리키는 또 인덱스가 있는 거예요. 이 인덱스를 통해 상수풀로 가면 그 상수풀에도 그 메모리가 어느 메모리에 있는지 가리키는 그 화살표를 보고 또 메모리로 접근하게 되겠죠. 그 다음 필드와 메서드가 또 있습니다. 시그니처 비슷한 구조를 정의하고 여기에 수정자, 여기 말하는 퍼블릭, 뭐 파이널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시그니처 비슷한 구조는 뭐 인터페이스에 매개 변수가 붙은 걸 시그니처라고 저희가 지난 책에서 했었죠. 이러한 비슷한 구조를 정의하게 됩니다. 속성, 더 복잡하고 크기가 고정되지 않은 구조를 나타내는 데 쓰인다. 구조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게 속성이라고 하네요. 실제 예시에 대한 코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책을 보면 좋겠죠. 여기에 옵코드가 나열이 돼 있어요. 전에 아까 초반에 설명했던 것처럼 옵코드를 이용해서 자바 가상 머신을 매우 간결한 형태로 나타내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를 나타내게 되면 타입, 작업을 비롯해 매개변수 상수풀, 스테이크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게 옵코드라고 합니다. 옵코드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 i로드 0번에 있는 뭘 적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수풀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게 예시를 들자면 이러한 곳에 가서 이걸 적재해달라 라는 방식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네요. 그 다음 자바 가상 머신 다음에 핫스팟을 알아봅시다. 저희가 자주 알던 그 핫스팟은 좀 거리가 떨어진 개념 같은 다른 개념입니다. 자,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 개발한 가상 머신을 핫스팟 가상 머신이라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의 런타임 동작을 분석하고 성능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영리한 최적화를 적용시키는 가상 머신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배웠던 가상 머신은 해석기의 기능에서 해석을 하고 그걸 실행시키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자바 C를 이용해서 컴파일하게 되면은 거의 그냥 1대1 대응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이해가 쉬운데 얘는 영리한 최적화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개발자가 작성한 그냥 원모 코드를 그대로 해석할 수 없는 무언가가 최적화를 위해 덧붙여주게 되겠죠? 한번 알아봅시다. 핫스팟의 목표. 개발자가 억지로 VM2를 맞게 프로그램을 우겨 넣는 대신 자연스럽게 자바 코드를 작성하고 바람직한 설계 원리를 따르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개발자가 설계 원칙에 맞게, 원리에 맞게 개발 코드를 작성해주면 이 핫스팟 가상 환경이 자기가 최적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엄청 수월해지겠죠. 이렇게 좋은 핫스팟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자, 핫스팟은 Just in Time 컴파일러를 제공해주게 돼요. 자, 그럼 JIT 컴파일러는 뭘까? 자바 프로그램은 바이트 코드 인터프리터가 가상화한 스택 머신에서 명령어를 실행하며 시작됩니다. 인터프리터 해석기죠. 바이트 코드 인터프리터가 이제 스택 머신에 명령어를 넣어줘서 그걸 실행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CPU를 추상한 구조라서 다른 플랫폼에서도 클래스 파일을 문제없이 실행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전에 말한 자바 가상 머신의 철학과 같이 그 플랫폼에 종속된 게 아닌 자바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문제없이 실행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 성능을 최대로 내려면 OS, 그러니까 플랫폼에 작동하는 방식인 네이티브 기능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능에 좀 더 이점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CPU에서 그러한 기능을 활용해서 CPU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 핫스팟은 프로그램 단위, 그러니까 메서드나 루프, 와일문, 볼문 같은 루프를 인터프리티드, 해석된 바이트 코드에서 네이티브 코드로 컴파일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자바 가상 머신은 가상화된 머신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성능에서 이점을 얻기 위해 이 핫스팟이 운영체제나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방식인 네이티브 코드로 변환을 해줘요, 얘가. 그럼 개발자 입장에서 엄청 편하겠죠. 원래 C나 C++ 같은 거는 이제 플랫폼에 종속된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그걸 이용해서 윈도우 운영체제 맞게 이제 되는 거고, 오브젝트 C는 이제 애플에서 사용된 맥 OS에 맞는 그러한 운영체제에 맞는 이걸 해주면서 플랫폼에 종속적이게 되는데, 자바는 플랫폼에 종속적이지도 않으면서 이러한 JIT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네이티브 코드로 알아서 변화를 해주니까 C와 C++과 같은 성능을, 이렇게 성능의 이점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컴파일러가 되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해석 단계에서 수집한 추적 정보를 근거로 최적화를 결정시켜주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집니다. 상황별로 수집한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핫스팟이 더 올바른 방향으로 최적화를 해줄 수 있어요. 자바 소스 코드가 바이트 코드로 바뀌고 JIT를 또 거치면 실제로 이제 실행되는 코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개발자가 작성한 소스 코드와는 사뭇 다릅니다. 아까 자바피로 역 어셈블리어를 하면 개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했는데, 이 JIT 컴파일러를 이용하면 최적화를 위해 그리고 네이티브 코드에 맞게 일부 코드가 추가되거나 변경이 되므로 개발자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코드가 되겠죠. 자바는 프로필 기반 최적화. 프로필 기반 최적화는 이 위에서 설명한 내용이 그 프로필 기반 최적화예요. 이거 한번 하고 런타임 한 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를 보면서 최적화에 맞게 빌드를 해주는 활동을 프로필 기반 최적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최적화를 하게 되면 런타임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생기게 되면서 동적 인라이닝, 아까 말한 것처럼 소스 코드의 일부를 더 추가한다거나 또는 가상 호출을 하면서 성능을 개선해 줍니다. 핫스팟 가상 머신은 시동 시 CPU 타입을 정확히 감지해줘요. CPU 타입을 정확히 감지해요. 이게 라이젠인지 인텔인지 M1 칩인지 이런 CPU 타입을 정확히 감지해서 ARM 아키텍처 이런 걸 감지해서 특정 프로세서의 기능에 맞게 최적화를 적용해줍니다. 참 좋죠. 제로 오버헤드 최상화를 포기한 탓에 상식적인 추론으로 애플리케이션은 실제로 동작하는 방식을 넘겨짚을 수 없긴 해요. 이제 이 오버헤드가 뭐냐 하면은, 오버헤드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명령어가 이 명령어를 실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뜻하게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어셈블리 막 기계어라고 치면 이게 하나하나가 완전 직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어디에 가서 뭘 찾아라 이런 내용, 그리고 진짜 하나하나 실행적인 내용인데, 오버헤드를 이용하면 이제 아까 말한 가상 테이블과 같이 이 정보는 어디에 있으니까 거길 거쳐서 가라 라는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니까 성능상에서도 불이익이 있는 건 당연히 말 필요 없고, 성능상에서 불이익도 있으면서 이제 또 프로그램의 철학 중에 제로 오버헤드라는 철학이 있는데, 그 철학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좀 다분히 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포기하는 게 자바의 특징이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핫스팟이 가지고 있는 또 중요한 메모리 관리. 가비지 컬렉션을 제공하는데요. 가비지 컬렉션 저희가 많이 들어봤죠. 흰 메모리를 자동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자바 가상 머신이 더 많은 메모리를 할당해야 할 때 불필요한 메모리를 회수하거나 재사용하는 불확정적 프로세스를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저희는 하잖아요. 뭐 불확정적인 프로세스는 이제 메모리가 추가되는 그런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긴 하고, 이제 이게 실행되는 게 완전 뭐 확정적이 아니라 진짜 어떤 순간에 이게 시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불확정적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가비지 컬렉터 GC라고 해야 될 텐데, 이 가비지 컬렉션이 실행되면 그동안 다른 어플리케이션은 모두 중단됩니다. 하던 일 멈춰야 돼요.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는 거를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잖아요. 그 인풋 아웃풋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은 모두 멈춰야 됩니다. 이 중단 시간은 대체 아주 짧다고 해요. 하지만 애플리케이션이 부하가 늘수록 이 시간도 무시할 수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이후의 장에서 배운다고 하게 되네요. 자, 그 다음 스레딩과 자바 메모리 모델이에요. 자바는 스레드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자바 환경 자체가 자바 가상원이처럼 멀티스레드 기반이에요. 이거 멀티스레드 기반인데 거기서 또 스레드를 제공해주게 되면 이 스레드가 거의 중첩된다라고 느낌이 들 정도로 복잡해지게 되겠죠. 또 복잡해집니다. 성능 분석가들도 작업하기가 훨씬 힘들어져요. 자바 애플리케이션 스레드는 각각 정확히 하나의 전용 OS 스레드에 대항하게 됩니다. 이 OS 스레드는 운영체제 OS라는 설명보다는 이제 스레드라는 소스 코드에 스타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스레드를 실행시키잖아요. 그때 생성되는 환경을 여기서 이제 OS 스레드라고 말해줍니다. 공유 스레드 풀, 그러니까 저희가 스레드 풀, 여기서 스프링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죠. 스레드 풀을 직접 생성하고 이걸 종료시키는데 드는 부하가 크니까 아예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200개, 뭐 1000개 공유 스레드 풀을 만들어서 거기서 직접 갖다 쓰는 개념으로 하자. 근데 이걸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자바 애플리케이션 스레드를 실행하는 방안, 그러니까 이러한 방안도 있겠지만 이러한 방안은 복잡도를 가중시키고 만족할 성능은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자바 멀티스레드 방식은 다음 세 가지 기본 설계 원칙에 기반한다고 합니다. 자바 프로세스의 모든 스레드는 가비지가 수집되는 하나의 공통 힙을 가집니다. 아까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힙에서 이걸 수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프로세스의 모든 스레드가 하나의 힙에 있어야, 하나의 힙에 뭉쳐있어야 그거 메모리를 관리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공통 힙을 가진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한 스레드가 생성한 객체는 그 객체를 참조하는 다른 스레드가 액세스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이거를 막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스레드를 사용하는 이유인 뭐 성능에 이점을 얻기 위해 해당 객체는 다른 스레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객체는 변경이 가능해요. 파이널 키워드는 이거는 막는 거잖아요. 이런 키워드로 불변 표시를 하지 않으면 바뀔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원칙에 기반했을 때 비롯되는 문제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스레드가 같은 객체를 참고할 때 한 스레드가 그 객체의 값을 바꿔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 바꿀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뭐 다른 스레드도 같이 값이 변경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변경된 값을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간단히 생각될 수도 있지만 가비지 컬렉션의 이제 실행되는 방식이 아까 불확정적, 그러니까 불확정적이라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OS 스케줄러가 언제라도 CPU 코어에서 강제로 스레드를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복잡하다. 가비지 컬렉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CPU 코어에서 스레드를 언제 방출할지 몰라요. 또 이게 스레드가 실행되는 그 순서도
매번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스레드 A가 아직 처리 중인 객체를 스레드 B가 시작하면서 참조할 때 잘못된 무효 상태의 객체를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 이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CPU,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을 좀 공부를 하다 보면 레지스터가 어떻게 CPU 동작되면서 어떻게 저장되는지 구조를 알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일어나는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레지스터 임시로 값을 저장한 다음에 이걸 다시 할당해야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 중에서 다른 객체 P가 그 객, 다른 스레드 P가 그 객체를 참조하게 되면 값이 할당되기 전에 그걸 조회해버리니까 여기서도 어, 같은 값이 아니게 되겠죠. 자, 상호 베타적 락.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예요. 내가 값을 변경할 때는 다른 스레드는 이 객체에 접근할 수 없어 라고 규칙을 정해놓는 거. 이게 상호 베타적 락이라고 하는데 이걸 사용하면 코드가 동시에 실행되는 도중 객체가 손상되는 현상. 아까 위에서 설명한 이런 거죠. 레지스터 뭐 CPU에 할당하면 막 이러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어 장치. 자바의 유일한 방어 장치이지만 이것도 실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려면 상당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려운 내용들, 그러니까 뭐 이게 어렵다, 뭐 이러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 나열했는데 이 모든 게 자바가 성능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 이러한 구조에서도 성능을 측정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를 알아가야 되는 게 이 다음 장에 나올 설명해줄 이러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길었네요, 진짜.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